안녕하세요. 60대의 남자입니다. 인생의 반 이상을 살다 보니 즐겁고 좋았던 일도 많았고 크고 작은 굴곡진 시간들도 참 많았더라고요. 오늘은 우여곡절 많았던 60대 남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제가 반평생 살아왔던 이야기를 전부 풀면 지루하시겠죠. 그래서 아주 고마운 은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썰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 서울의 대학가 앞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하숙집을 운영하셨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숙비를 동네에서 제일 저렴하게 받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도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전 하숙집에서는 하숙생들에게 식사까지도 챙겼는데 매 끼마다 흰 쌀밥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지는 못했지만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 가난한 하숙생들의 배를 채워주곤 하셨죠. 그래서인지 어머니 하숙집은 음식 솜씨 좋고 후한 인심으로 동네에 소문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전 어린 마음에 그런 부모님이 싫었습니다. 저희 집은 하숙집이지만 제가 살고 있는 가정집이기도 하잖아요. 다른 평범한 가정집과는 달리 매일매일 사람들로 북적이는 집이 마냥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인심 좋기로 소문난 하숙집이면 뭐합니까? 가진 것보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아낌없이 내어주는 부모님 덕분에 외동아들인 저는 한 번도 고기 반찬을 더 먹었던 적도 그 흔한 라면 한 봉지를 혼자서 다 먹는 호사도 잘 누리지 못하고 자랐는걸요. 하숙집은 빈방이 한 번도 생긴 적 없을 정도로 잘 됐지만 오르는 물가 탓에 집안 가세는 계속 기울기만 했습니다. 오죽하면 아버지가 저희들 몰래 새벽마다 신문 돌리는 일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유난한 부지런함은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새벽녘 가족들 몰래 신문을 돌리시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하셨고 불식간에 세상을 등지게 되셨어요. 하지만 엄마와 저는 오래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의 집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그렇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대 묻은 하숙집을 내놓을 수 없다며 계속 이어서 운영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 하숙집에 정말 특별한 인연이 찾아오게 되었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숙집 앞에 젊은 여자가 피덩이에 아이를 안은 채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죽은 것처럼 보였던 여자가 다행히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내뱉더군요. 급한 마음에 일단 그 이름 모를 여자를 하숙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갓난아기를 살피셨어요. 다행히 두 사람 모두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내리 이틀을 깨지 않고 죽은 것처럼 잠을 자더군요. 그리고 겨우 눈을 뜬 여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어머니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나, 이제야 좀 정신이 드나 보네. 애기 엄마, 이제 좀 정신이 들어요? 지금 이틀이나 잠만 잤다고. 아니, 어쩌다가 애를 안고 우리 집 앞에서 정신을 잃었던 거야? 소지품이 하나도 없어서 어디다가 연락도 못했는데 연락할 가족은 있어? 아니요. 저희 애 아빠가 사고로 죽고 애 데리고 혼자 장례를 치르다 보니 제가 너무 지쳤었나 봐요. 그런데 저희 영준이는 어디에 있나요? 애는 좀 전에 우유 먹고 잠들었어. 근데 어쩌다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어? 다른 가족들은 또 없고? 어머니의 질문에 아가씨는 입술을 꾹 깨물더니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고아였어요.
그래서 부모도 친척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을 만나서 우리 영준이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남편이 그만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아이고, 젊은 아가씨가 고생이 많았겠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그런데 어디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 아직 날씨가 추운데 애기 데리고 갈 곳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시부모님이 계시기는 한데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절 맘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남편이 죽고 장례식장에서도 저 같은 재수없는 애 만나서 남편이 그런 사고를 당한 거라면서 거의 쫓아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갈 곳이 마땅치가 않네요. 어머니는 애기 엄마의 사정을 듣더니 마치 자신의 애처럼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아이고 이런, 딱해서 어째. 그럼 저 피덩이랑 같이 지낼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야? 아휴, 우리 집 형편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가씨만 괜찮다면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만이라도 여기서 지내볼라고? 아직 몸도 성취하는데 어디서 애를 키우면서 지내겠어. 그 말을 들은 애기 엄마가 어머니의 두 손을 덥석 잡더니 어린아이처럼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렇게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일단 그렇게 합시다. 근데 애 엄마 이름은 뭐고? 김미선이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그럼 염치 없지만 당분간 신세 좀 질게요. 그런데 아주머니,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드려야 할지 제가 지금은 가진 돈이 없어서요. 아휴, 돈 걱정은 말고 얼른 몸부터 추스를 생각이나 해. 몸이 좀 괜찮아지면 여기 내가 하는 하숙집이니까 뭐 내 일이나 옆에서 좀 거들던지. 정이 많으신 어머니는 저희 집 앞에서 쓰러져 있던 미선이라는 젊은 여자와 그녀의 애까지 저희 하숙집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하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게는 동생 같은 존재가 생겨버리게 되었죠. 영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그마한 어린애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던지. 처음에는 보통 귀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세월이 무섭다고 하루가 다르게 정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영준이가 정말 제 친동생이라도 된 것처럼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 단란하게 살아갔어요. 당분간이라는 시간은 몇 년이 훌쩍 지나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도 일손을 도와줄 사람이 생겨서 한들 수월해하셨어요. 또 저희 집이 하숙집이라서 알게 모르게 애를 봐줄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숙하는 학생들한테도 귀여운 영준이는 인기 만점이었네요. 세월은 쏜새처럼 흘러갔고 그 조그만 영준이도 초등학교에 입학을 할 만큼 도쩍 자랐습니다. 영준이 엄마도 힘든 과거는 다 있고 저와 엄마를 가족처럼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쯤 제게 또 하나의 불행이 찾아왔어요. 옥상에 된장을 가지러 간 어머니가 낙상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죠. 그때 제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영준이 엄마한테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가족이나 다름없는 그분의 존재가 제겐 의지가 많이 되더라고요. 영준이 엄마는 마치 자신의 친정엄마 장례식을 치르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 주었죠.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하숙집을 계속 운영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땐 어머니의 그런 마음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막상 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군요. 저 역시도 어머니의 오랜 손때가 묻은 하숙집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하숙을 하며 어렵게 공부하던 학생들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영준이 엄마의 도움으로 하숙집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만에 영준이 엄마까지도 목쇠병 때문에 목숨을 잃고야 말았죠. 이제 막 가방을 메고 학교를 다니는 아들을 남겨두고 말입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늘 평탄할 수는 없겠지만 막상 제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작 8살밖에 안 된 영준이가 엄마를 잃고 고아가 돼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하지만 저희 집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하숙생들 덕분에 그 어려운 상황을 꾸역꾸역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숙생들은 누구 하나 빠지는 사람 없이 서로 도와가며 하숙집 일을 알아서 하더라고요. 식사부터 청소까지 마치 자신의 집처럼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숙비를 덜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숙생들은 처음부터 너무 저렴한 하숙비였다며 하숙비에 불만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네요. 그렇게 저희 하숙집은 어머니와 영준이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며 나름대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갔고 그 세월 동안 영준이는 마치 제 막둥이 동생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준이가 제게 엉뚱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형, 혹시 건너방 영미 누나 좋아해? 뭐? 갑자기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야.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내가 왜 영미 씨를 좋아하냐? 에이, 내가 저번에 다 받는걸? 영미 누나한테만 계란 후라이 더 챙겨줬잖아. 그리고 영미 누나가 딸기 좋아한다고 그러면 딸기 사고, 아이스크림 좋아한다고 하면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있던데? 나도 학교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 있어서 좋아한다고 고백했는걸? 형도 용기 내봐. 야, 영준아, 혹시라도 영미 씨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제발. 저희 하숙집에는 한참 머물고 있던 여대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우유부단한 저와는 달리 똑부러지고 당찬 매력 있는 여자였죠. 사실 전 영준이 말처럼 몰래 그녀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영준이가 콕 집어서 그런 말을 하니까 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무척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영준이와 영미 씨가 둘이서 손을 잡고 어디론가 나가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좋아하는 여자랑 손을 잡은 영준이가 얼마나 부럽던지요. 하지만 그 모습은 그리 이상할 것도 없는 광경이었어요. 그 여자도 영준이의 아주 어릴 적부터 봐왔기 때문에 사이가 각별했거든요. 저는 영미 씨가 영준이랑 놀아주려고 놀이터에나 가는가 보다 싶었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두 사람이 하숙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영미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저랑 영준이가 저녁 식사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 준석 씨는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님 쑥스러워서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네. 오늘 준석 씨 생일이잖아요. 자기 생일을 까먹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하,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런데 영미 씨가 제 생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래도 이 하숙집에서 몇 년째인데요. 하숙집 사장님 생일 정도는 기억하죠. 뭐 영준이가 슬쩍 귀띔해준 것도 있지만요. 아하, 그랬군요. 암튼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하숙집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요. 저도 미역국쯤은 끓일 줄 알거든요. 아,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 아무한테나 밥 차려주는 여자 아니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준석 씨한테 계속 밥상을 차려주고 싶네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 이 정도면 알아들어야죠. 여자가 밥상 차려주고 싶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아니, 영미 씨. 그렇게 첫 인연을 맺게 된 그 사람이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숙집은 저와 아내가 함께 갖고 갔어요. 그리고 영준이라는 아이도 저희와 함께였죠. 어떻게 보면 영준이는 제 동생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내도 영준이를 각별하게 여겼기 때문에 함께 지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영준이는 알게 모르게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형, 그런데 나 이제 형 곁을 떠나야 하는 거지? 이제 형이 영미 누나랑 결혼도 했고 아기도 생기게 될 거잖아. 그럼 나는 형이랑 같이 지낼 수 없는 거잖아. 그치? 뭐? 영준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넌 내 동생이나 다름없는데 떠나긴 어딜 떠나. 네가 떠나고 싶지 않은 한 평생 같이 있어야지. 안 그래? 그게 정말이야, 형? 거짓말 아니지? 나 정말 형이랑 여미 누나랑 같이 살아도 돼? 야, 엄마, 당연한 말을 왜 물어? 그럼 넌 형이랑 헤어지려고 했어? 아니, 절대 아니야. 나 형이랑 평생 같이 살고 싶어. 그게 내 꿈이야. 그럼 군소리 말고 형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 알았지? 알았어요. 나 절대 형 옆에서 떨어지지 않을게. 영진이에겐 저희 부부가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은 다르지 않았어요. 비록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영진이는 제 동생이자 가족이었습니다. 때문에 저희 부부는 영준이와 끝까지 함께하자고 마음먹었죠. 그렇게 제 인생은 앞으로 평탄한 길만 걸을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금이 얼마나 행복했는 줄 모릅니다. 하지만 신은 제게 또 한 번의 시련을 주시더군요. 어느 날 아내가 의식을 잃은 채 부엌에서 쓰러졌고 하숙생 중 하나가 발견해서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아내가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죠.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을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고로 잃고 영준이 엄마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아내마저 제 곁을 떠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전 아내에게 약속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를 떠나보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병은 심각했어요. 아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희 부부에겐 아내의 병을 치료할 치료비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사정을 알게 된 하숙생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주었지만 그것만으론 택도 없었네요. 결국 저는 하숙집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아내의 병을 고쳐야만 했어요. 그런 결심을 하고 나니까 영준이 문제가 걸리더군요. 이제 하숙집을 팔게 된 이상 영준이를 키울 능력이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저는 아내의 병을 치료해야만 했고 점점 커가는 영준이에겐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더 늦기 전에 영준이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부모를 찾아주는 게 최선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영준이와의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영준이 몰래 미병기관을 알아보았고 둘이 좋은 부모를 만나길 바랬어요. 그리고 영준이에게 이 모든 일을 고백했죠.
영준아, 형 이야기 잘 들어. 내가 영준이랑 평생 같이 산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제가 어렵게 입을 떼자 영준이는 올 것이 왔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이며 저와 눈을 맞추지 못하더군요. 나도 알고 있어. 영미 누나가 아파서 그렇지. 그래서 나랑 같이 살지 못하는 거지. 그래. 형도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래야 영준이 미래도 더 좋아. 영준이는 형보다 훨씬 더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린 나중에 다시 만나자. 응? 영준이는 담담하게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영준이가 저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떼를 쓰거나 고집을 피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녀석은 제 곁을 떠나야 된다는 게 운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막내 동생 같은 영준이와 이별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제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 결국 하숙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영준이마저 떠나 보내야만 했어요. 그렇게 마련한 치료비로 아내의 병을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깊은 병은 쉽게 완치가 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평생 관리를 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아내의 병이 깨끗하게 낫지 않은 게 너무나도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그나마 정말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하숙집을 팔게 돼서 너무 미안해요. 그 하숙집이 어떤 곳인데. 그리고 영준이까지 내보내야 했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중요하지 그깟 하숙집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영준이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해주는 부모를 만나는 게 영준이 미래를 위해서도 더 좋아. 그러니까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당신 건강만 생각하자. 아내는 자신 때문에 일이 그렇게 됐다며 자책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든 것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아내가 제 곁에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유수처럼 흘렀고 아내는 20년이 넘도록 제 곁에 있어 주었어요. 비록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만큼 건강한 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가 제 옆에서 숨쉬고 있다는 게 제겐 너무나 큰 축복이었죠. 물론 아내의 병수발과 함께 생활을 하는 일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하숙집을 팔고 난 뒤 직장도 다녀보고 공사판에도 던전해봤지만 쉽게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늘 아내의 병원비를 준비해야만 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직업을 따라서 혹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저와 아내는 많은 이사를 다녀야만 했어요. 누군가 한갑이 넘어가는 동안 경제적으로 제 삶이 어땠냐고 묻는다면 빵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전 최선을 다해서 아내의 건강을 위해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아내가 그런 제 노고와 노력을 인정해 주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어느 큰 공장에서 경비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나 자격사항도 걸릴 것이 없었고 그만하면 급여도 괜찮았어요. 무엇보다도 근무 후 교대 시간이 널널해서 아픈 아내를 살피는 것도 용이했네요. 그래서 전 그 공장에 경비원으로 입사 지원을 했고 정말 운이 좋게 채용이 되었습니다. 아내도 제가 괜찮은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하니까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회사의 공장이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연봉도 그 정도면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일이 너무 고된 건 아니고요? 아니, 별로 힘든 건 없어. 그냥 공장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보기만 하면 돼. 이제 나도 나이가 있고 하니까 이만한 직장이 딱이지.
이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지원했다나 봐. 운이 좋았어. 적당한 직장을 구했다는 것만 해도 저희 부부에겐 큰 안정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직장에 오래 근무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막상 출근을 해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박 씨라고 했지? 내가 여기 고참이니까 말 편하게 할 듯. 이 일이 쉬워 보여도 배울 게 많아. 일단 내가 알려주겠지만 실수하지 않도록 암기를 단단히 해야 돼. 박 씨,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예?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보다 몇 달 먼저 들어온 경비원이 있었는데 고압적인 태도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약간 공격적인 말투도 그랬고 다짜고짜 반말을 하는 것도 그랬어요. 하지만 전 처음만 그렇고 나중엔 두루두루 친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 인간의 태도가 선을 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근무 스케줄을 바꾼다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당한 지시들을 하는 겁니다. 처음 몇 번은 그러려니 하고 웬만하면 다 수용했는데 자꾸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니 저도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왜 당신 마음대로 근무 스케줄을 변경하는 겁니까? 내가 사정이 있다고 말했잖아. 사람이 왜 그래 좀스럽게. 그런 건 미리 양해를 구하고 결정을 해야죠. 당신 권한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마음대로 행동하냐고요. 박 씨, 그 말 참 이상하게 하네. 내가 뭘 어쨌다 그래.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그럼 이 정도도 배려 못해? 그럼 어떻게 같이 일하나? 암튼 난 이제 그쪽 지시에 따를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로 부딪히는 일 없도록 하자고요. 저도 참다 못해 그렇게 말한 것이었어요. 한번 친절을 베푸니까 그게 마치 자신의 권리인 양 거들먹거리는 게 보기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간 근무 때문에 회사에 출근해서 근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장 관리자가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잠시 얘기 좀 나누자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공장에 보관해둔 상품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이게 CCTV가 없는 곳만 골라서 사라진 걸 보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 짓이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씨 아저씨가 들어온 후부터 없어진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럼 절 의심한다는 말씀이세요? 아이고,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짓을 벌일 사람으로 보입니까? 전 절대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아요. 정말 오해십니다. 예, 그렇긴 한데 박씨 아저씨가 물건에 손댔다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잠깐 욕심이 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아니라니까요. 누가 그랬는데요. 제가 훔쳤다는 걸 본 사람이 누구랍니까? 허허, 이거 참. 느닷없이 도둑으로 몰린 저는 황당하기 그저 없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는 제겐 너무나 당혹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공장 관리자는 목격자가 있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자꾸 제게 자백을 하라는 투로 몰아세우더군요. CCTV가 없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 결백을 증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실랑이가 일어나고 있던 와중에 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고참 경비원이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제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막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봤어. 당신이 저쪽 박스를 뒤적거리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런데도 시치미를 뗄 셈이야? 이미 다 걸렸으니까 빨리 자백하고 광명 찾으라고. 뭐요? 그럼 당신이 내가 훔쳐가는 걸 봤다는 사람이에요.
이봐요. 사람을 왜 모함하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없이 살았지만 남의 물건이나 탐내고 그런 적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내가 도둑이라는 겁니까? 허허, 이 사람 정말 안 되겠구만. 내가 봤는데 그까지 오리만을 내밀어. 처음부터 인상이 맘에 안 들더니만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채용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아니, 본 적도 없으면서 왜 거짓말을 하세요? 제가 언제 물건을 훔쳤다고 이러는 겁니까? 자꾸 이럼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뭐? 그래, 너 참 말 잘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만 도둑놈이 더 성질이네. 가만히 있지 않으면 뭘 어떨 건데? 아이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이 까불기는. 뭐요? 당신 말 다 했어? 그 사람은 끝까지 자신이 봤다며 절 도둑으로 몰았고, 전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절대 아니라고 항변했죠. 그러자 그 사람이 주먹까지 흔들며 위협을 하더군요. 하지만 전 두눅들지 않고 끝까지 대들었는데 갑자기 그 인간이 주먹을 날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느닷없는 공격을 당한 저는 앞이 캄캄해졌고 속절없이 바닥을 나뒹굴었어요. 그 나이에 누구 주먹질에 맞아본 적이 없어서인지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흥분한 그놈은 제게 욕짓거리와 함께 발길질까지 하며 폭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도둑놈은 맞아도 싸. 실컷 두들겨 맞고 이 회사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아이고, 그만하세요. 사람 죽어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두들겨 맞는 것도 서러운데 더 서러웠던 건 누구도 그 인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제가 도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 큰 목소리로 그 경비원을 제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공장에서 무슨 짓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어이구, 사장님. 아니, 사장님이 이 시간엔 어쩐 일로? 아니, 어린애들도 아니고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이 왜 싸움박질을 하세요? 이러려고 제가 월급 드리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도둑놈을 잡아가지고 두들겨 패는 중이에요. 이놈이 사장님 물건을 훔쳤다고요. 예,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비원분이 저희 회사 물건을 훔쳤다는 겁니까? 그 와중에도 그놈은 절 끝까지 도둑으로 몰더군요. 이러다 꼼짝없이 좀도둑이 될 거란 생각에 전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이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항변했어요. 아닙니다, 사장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전 절대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억하심정으로 저한테 무념을 씌우는 거라고요. 전 제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해서. 그러자 제게 폭력을 쓴 경비원이 다시 제 앞에서 그 무식한 주먹을 흔들며 협박조로 말하더군요. 이게 사장님 앞에서까지 거짓말이야. 내가 봤다고 내가. 빨리 이실직고 하지 못해? 이거 보세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매도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전 정말 다급한 심정이었어요. 사람들은 목격자의 말만 믿었고 새로 입사한 신입 경비원의 말은 믿지 않는 눈치였죠. 그 와중에 이 회사의 사장님까지 나타났으니 전 꼼짝없이 회사에서 잘리거나 고소를 당할 위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처음 보는 그 사장님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제 앞으로 천천히 걸어오더군요. 그리고는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혹시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 누군지 모르시겠냐고요? 예? 아니, 전 사장님을 뵐 기회가 없어서 사장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전 정말 회사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요. 대체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형, 제가 압니다. 제가 알죠. 형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형은 남한테 자기 것도 퍼주는 사람인데요. 예? 아니, 사장님이 왜 그런 말씀을, 그리고 왜 저를 형이라고 부르시는 건지. 전 정말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사장님이 제게 이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터뜨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 준석이 형. 저예요, 저 영진입니다. 하숙집 막둥이 영진이요. 네. 아니, 영준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우리 영준이라고요. 그래요. 자세히 보세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제 얼굴 잊지 않으셨죠? 이제 기억나세요? 저 영진이 맞잖아요. 영진아. 아이고서 영진아. 맞다 맞아. 영진이 맞아. 사장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릴 적 영준이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영준이를 부둥켜 안고 오열을 했어요. 20년 만에 만난 영준이는 훌륭한 청년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회사에 사장님이 되어 있었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일까요?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영준이를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인걸요. 저와 영준이가 서로의 얼굴을 매만지며 눈물을 쏟자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특히 절 도둑으로 몰았던 그 경비원은 낯빛이 백지잔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겨우 감정을 추스른 영준이는 그 경비원에게 날카롭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기 계신 박준석 씨는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분입니다.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물건을 훔치는 걸 직접 보셨다고 그러셨죠?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으세요? 아니 사장님. 그러니까 제가 보긴 봤는데 제가 사실 시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박 씨가 맞는지 아닌지는 100%는 아닌데. 그럼 확실하지도 않은데 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직접 폭력까지 행사하셨다는 겁니까? 그것도 우리 회사 공장에서요. 지금 이거 법적으로 크게 문제된다는 거 모르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박 씨가 성질을 돋우는 바람에. 그래도 제가 잘못한 건 맞죠. 암요. 아무리 그래도 폭력을 쓰는 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물쩍 넘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예? 아유 사장님, 뭘 이런 걸로 고소까지요. 제가 박 씨한테 사과하겠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지금 이 시간부로 그쪽은 저희 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고소장 받을 생각이나 하세요. 영준이는 그놈한테 단호하게 이야기한 뒤 직원을 시켜 경찰에 불렀어요. 그리곤 절 데리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해도 전부 검사를 해봐야 한다며 직접 차를 몰더라고요. 저 형님 덕분에 좋은 양부모 만나서 이렇게 잘 컸어요. 하숙집에서 떠나게 될 땐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형이 절 위해서 피눈물을 삼켰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네요. 그 뒤로도 형을 찾으려고 수소문을 했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형이 오리발사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 영준아. 정말 잘 커주었구나. 정말 대견스럽다. 그리고 정말 고맙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죠. 좋은 집안의 입양이 된 영준이는 전도이망한 젊은 CEO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영준이의 부모는 아니었지만 그런 영준이를 만나게 되니까 마음이 정말 뿌듯하더군요. 과거 어쩔 수 없이 영준이를 보냈던 게 마음에 짐처럼 남아있었는데 그걸 이제야 벗어던질 수 있었네요. 영준이는 저 대신 그 경비원을 폭력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주었어요. 그러자 그 경비원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모든 게 자신이 꾸민 일이라고 자백하더군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는 일부러 회사 물건을 숨겨놓은 다음 절 도둑으로 몰았던 겁니다. 만약 영준이가 아니었다면 전 꼼짝없이 쟤를 뒤집어 썼을 노릇이었죠. 결국 제 결백은 밝혀졌고 그 경비원은 제가 합의를 해주는 것으로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절 도둑으로 몰았다는 게 괘씸하긴 했지만 어떤 면으로는 그 사람도 영준이와 제가 다시 재회할 수 있도록 일조를 한 셈이니까요. 저와 영준이 그리고 아내까지 우리 세 사람은 그날 밤새도록 수십 년간 밀렸던 애포를 풀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훌륭하게 성장한 영준이에게 크게 감격했어요. 또 영준이는 자신의 회사에 절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주었습니다. 제겐 과분한 자리였지만 영준이가 거듭 요청하는 바람에 끝까지 거절을 하기가 힘들었네요. 그리고 영준이는 아내의 병원비를 자신이 모두 지불해 주었고 대한민국 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었어요. 너무나 큰 배려에 몸둘 바를 몰랐지만 영준이는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를 걷어준 빚을 겨우 조금 갚은 것뿐이라고 말하더군요. 아내가 내내 아팠기 때문에 저희에겐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준이가 나타나면서 마치 없던 자식이 생긴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아직도 영준이와 할 말이 많이 남았습니다. 길고 긴 세월을 돌아서 겨우 만난 이 소중한 인연을 아끼고 평생 간직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